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 제64강 한국 신민이 된 박정희.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베를 감동시키는 교육방송 닥터강의 다시 듣는 한국현대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본 방송은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와 서울대학교 출판부의 한국사 특강 그리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오늘도 닥터강 강명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명길입니다. 겨울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 우리 학생들은 겨울방학이군요. 예. 참 좋을 때입니다. 네. 이 겨울이 또 이제 겨울방학을 우리 학생들이 예전처럼 즐겁게 놀면서 지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또 이때 못다한 공부를 보충 수업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고요. 예, 그런 학생들 때문에 제가 생계를 유지하기는 하는데 그러나 좀 그렇군요. 미안한 선생님이시라서. 마음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도 저희도 공부하는 프로그램이니까요. 예. 다른 이 어쩔 수 없이 시험 잘 보기 위한 공부보다도 또 우리 역사를 알고 우리 민족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공부를 하는 마음에서 네. 예, 미래를 더, 위한 공부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미래를 위한 공부라고 생각하시며 겨울방학 더 훈훈하게 다드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늘의 역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오늘의 역사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독립운동가 최능진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이 독립운동가 최능진 선생님께서요. 네. 1951년 네. 그러니까 1월 23일. 네. 그러니까 그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6개월, 반년이 좀 넘었을 때죠. 네네네. 이때 그 고등군법 회의에 의해서 네. 총사령이 언도된 날입니다. 아니, 우리 독립운동가 선생님이신데 왜 총사령을 받으세요? 그렇죠. 도저히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히려 감사하다고 이렇게 추대를 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사령이 언도된 주요 이유는 바로 이제 빨갱이다. 아니, 예. 이분이 무슨 사회운동, 뭐 공산주의자 뭐 이런 거였나요? 아닙니다. 이분은 그 1899년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네네. 이제 태어나셨고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안창호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셨고요. 네네. 이게 수양동우회라는 그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2년간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고요. 해방 직후, 광복 직후에는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 치안부장으로 활동을 네네. 했고요. 그러면서 그 건국준비위원회 평안남도니까 이제 북한 지방이죠. 그때 이제 조만식 선생님하고 이제 김미란. 조만식 선생님은 민족주의자면서 대단한 이제 보수주의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뭐 빨갱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네네네. 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광복이 되고 나서 그 미군정에 의해서 경무부 수사국장, 경찰로. 전혀 그러면 예.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 문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1946년 조병옥 예. 그 경무국장, 경찰청장급이 되죠. 네네. 그 조병옥이 그 친일 경찰 등용을 네. 막 앞장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거기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독립운동가로서 절대 뭐 이건 지켜볼 수가 없는 일이니까요. 예. 그래서 경찰직에서 이제 쫓겨납니다. 항의를 해서. 예. 그리고 이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죠. 네네. 그 5월 10일 총선거에 이승만이 출마한 동대문 갑지역에 입후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서북청년회하고 네. 수도경찰청장 장택상의 지휘 아래 장택상. 예. 경찰의 이딴 방해로 후보 등록이 취소됩니다. 와, 후보 등록조차도 못하게 하긴 했는데 취소가 되는. 예. 야. 그래가지고 뭐 그랬는데 이제 결국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네. 후보 등록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정당 소속 공천이 없었으니까 네네. 이제 후보 기호를 추첨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1번을 받은 거예요. 와. 그래서 자신의 독립운동 경력, 친일 경찰 처벌 요구 이런 공약들이 부각이 되니까 인기가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러면서 당시에 이승만하고 이제 라이벌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랬더니 동대문 경찰서장 윤기병이라는 네. 사람이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그 추천인들이 이게 추천서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추천하지 않았다, 자기가 날인하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받아가지고 헐. 예. 경찰이 직접. 예.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인 200명 중에 27명이 본인 날인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최능진 선생님의 입후보 등록을 취소해버리죠. 참 어떻게든 인기가 너무 높으니까 이승만을 예. 어떻게든 당선시키기 위해서 예. 참 온갖 치졸한 방법은 다 썼군요. 그러니까 이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독립운동가였었고 네. 이 최능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안창호 선생님과 그 해외 안창호 선생님이 그 외교를 통해서 이제 해외 그렇죠. 독립운동의 그 네. 기운을 고조시켰었던 거고, 네네. 그다음에 또 그 안에서 그런 안창호 선생님과 함께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준비하셨던 네네. 하셨던 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일파들과는 굉장히 척을 주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렇죠. 친일파를 등용했었던 이승만과 또 척을 질 대립각을 수밖에 그렇죠 없죠. 척을 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 그리고 나서 그 대통령에 당선된 이승만의 눈밖에 나게 되니까 네네.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한 달 반 만에 네. 국군 안에 혁명의용군을 조직해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 라는 제목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네. 1950년 6월에 한국전쟁이 발발을 하는 그렇죠. 거군요. 예. 그러고 나니까 그때 이승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는 도망가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죠. 예. 국군이 무찔러서 북진할 것이다. 이미 우리가 잘 싸우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서울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고 예. 다리를 폭파했죠. 예. 네. 그래서 서울에 계셨던 최능진 선생님께서는 인민군 치하가 된 서울에서 네. 친일부 빨갱이 네. 공산주의 부역을 하는 게 아니라 반전운동, 평화운동, 정전운동을 벌여요. 이미 그럼 그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전쟁을 하러 치고 내려온 인민군들을 상대로 예. 반전 운동을 한다는 건 이건 예. 굉장히- 남한 사회에서 대한민국에서 경찰까지 지낸 사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건 인민군들에게도 이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 활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분을 예. 군법회의 이 일 때문에 군법회의 회부돼가지고 사형을 언도받으신 거죠. 아니 어떻게 뭔 근거로 빨갱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건가요? 글쎄 말입니다. 인민군이 수복한 그 현장에 서울에 예, 정전운동, 평화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그게 빨갱이란 이유예요? 예. 전쟁을 하지 말자라는 게 그렇죠. 정말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최능진 선생님을 조사한 네. 데가 바로 이제 방첩대. 오늘날로 치면은 국군 기무사령부, 예전으로 치면 보안사령부. 네네. 여기에 주동자가 바로 김창룡, 일본군 헌병 5장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혹시 예전에 김구 선생님 암살에도 관련이 있는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예. 예. 김구 선생님 뿐이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의 주요 이승만 대통령을 위협하는 세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독립운동가 거물들을 예. 대다수 암살하고 테러했던 그 친일 경찰이죠. 친일 군인인가요? 친일 군인 그렇죠. 중에 한 명이죠. 예. 네. 그래서 1993년에 최능진 선생님의 유가족들이 네. 독립운동가로 국가에서 이제 서훈 훈장을 독립운동가로 인정해달라라는 청원을 냈지만 이적죄 등으로 처형된 경력이 있어서 서훈은 불가능하다라는 네네. 회신을 합니다. 그러다가 네.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네. 국가의 사과 그다음에 네. 법원에서 이 재판이 잘못되었으므로 재심을 하라라는 내용을 이제 권고를 하게 되고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엔 그때 2009년에 되어서야 비로소 최능진 선생님의 이제 억울한 누명이 이제 벗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면 겁니다. 이제 나라로부터 제대로 독립운동가 훈장을 받으신 거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참. 이분의 아드님 중에 이제 최필립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낯이 근데요, 이름. 예, 많이 들으시죠. 전 전수장학회, 정수장학회 이사장이었고요. 네. 박정희 정권 시절에 외교관이었죠. 그렇군요. 참 아버님과는 다른 삶을 아버님이 아셨더라면 참 안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아버님이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친일파 장교였던 사람의 밑에서 일을 하셨다는 게 참 아버님을 부끄럽게 하는 행동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뭐 그럴 수도 있을 네. 거고요. 어찌 보면 그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에 그 가족의 삶 또한 네. 대단히 좀 피폐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오히려 더 극과 극으로 예. 네. 이렇게 하면 우리 가족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쪽에 철저하게 부역해서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예, 우리나라의 비극이죠.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전혀 모르던 독립운동가분 중 한 분인데요. 최능진 선생님, 안창호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 당시에 오히려 빨갱이로 몰려서 사형까지 선고받으셨던 예, 네.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분이죠. 네, 그런 독립운동가 최능진 선생님 이야기를 오늘의 역사에서 살펴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명길의 다시 듣는 한국 현대사를 듣고 계십니다. 제64강 황국 신민이 된 박정희 편입니다. 예.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저희가 시기적으로는 좀 5.16 쿠데타를 이야기를 할 시기인데요. 예. 근데 오늘은 그보다 조금 앞선 이야기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좀 젊은 시절,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예. 뭐 시기적으로는 이제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그 4.19 혁명이 네네. 이제 끝났고, 그러니까 네. 바로 시기적으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5.16 군사 반란, 군사 네. 쿠데타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부터 1961년 5월 16일부터 1979년 10월 26일까지 굉장히 긴 시간. 그렇죠. 18년 동안 20년에 가까운 장기 집권, 영구 집권을 획책했었던 네. 박정희 독재 정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네. 인간 박정희에 대한. 예, 인간 박정희에 대한 우리의 그 탐구 네. 공부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네네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박정희가 왜 독재자가 되었는지, 박정희가 추구했었던 가치는 무엇이었는지를 네네. 알아보기 위해서는 박정희의 어린 시절과 그 성장 과정, 네. 그다음에 또 박정희 내면 세계를 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예. 시간이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문학 작품을 공부할 때도 네네.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외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는 그 작가가 그 글을 통해서 문학 작품을 통해서 표현하는 내용 네. 중에는 작가의 생애라든가 성장 과정, 가치관, 신념, 사상 이런 신념 체계, 사상 체계들이 담겨져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적을 보기 위해서는 그의 성장 과정과 그의 생애를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제대로 진행될 5.16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 독재 시절을 이해하는데, 그가 내세웠던 정책들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럼 한국 신민이 된 박정희 그 생애를 좀 같이 짚어볼까요? 예. 박정희는 바로 이제 그 1917년생이죠. 네. 1917년생. 그리고 생일은 11월 14일. 그리고 1979년 10월 26일 날 죽음을 맞이했죠. 네. 그때가 61세였습니다. 1917년 그러면 그 띠동갑이 나이가 같은 사람들이 네네, 몇 명 있는데요. 동갑내기. 예. 윤동주 선생님이 어, 1917년생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야, 전혀 다른, 네, 같은 동갑이지만. 박정희에 의해서 독재 권력에 의해서 탄압받았던 작곡가 윤희상 선생님도 1917년생 네네. 있지요. 그 다음에 미국의 그 35대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이었었던 사람, 존 F 케네디도 아, 1917년생입니다. 그리고 또 1917년생 또 한 명 더 있는데요. 네, 예. 예. 그 위키백과에 의하면 한국의 독립운동가이자 공산주의자, 여성운동가이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정치인이다. 바로 김일성의 김일성, 부인인 예. 김정숙. 김일성 또, 부인이, 예. 부인이 같은 동갑이다. 예, 김일성하고. 1917년생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있나요? 이 정도면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하여튼 60년의 그 인생을 살면서 네네. 박정희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제 간략하게 시기적으로 좀 나누어 보면은요. 네네. 먼저 그 유년 시기, 네. 소년 시기에는 되게 군인이 되기를 꿈꾸었었던 소년 시기. 네네.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청년 시기인데요. 그러니까 시골 학교 교사, 네. 문경 고등 공립학교에서 선생으로 있다가
군대, 천황의 군대, 일본군 장교가 되기를 원했었던 청년 시기의 변신 과정.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광복 직후에 패잔병으로서 귀국을 하게 되고 네.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네. 그랬던 시기. 그리고 나서 1972년 이후에 네. 유신의 시기. 네네. 뭐 이렇게 몇 가지의 시기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네. 일단 그 박정희의 그 간략한 네. 양력과 이력을 좀 말씀드리면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박정희는 대한민국의 제 5, 6, 7, 8, 9대 대통령입니다. 네. 저희가 선출한 건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부터. 예. 예. 젊은 시절 그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요. 3년 동안 교사로 재직하다가 봉천 육군 군관학교를 네. 수료하고 우등생으로 뽑혀서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고요. 네네. 만주국 육군 8단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네.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만주국 장교, 최종 계급은 중이었습니다. 만주국 장교로 이제 근무하고요. 네네. 광복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네. 무장 해제되고 나서 패잔병으로 네. 1946년 7월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귀국 이후에는 대한민국 장교로 지내면서 남조선 노동당에 입당을 하죠. 네. 참 국가극의 삶을. 예, 박정희 대통령은 당적이 2개입니다. 남조선 노동당에서 민주공화당으로 예 이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김창룡이 주도한 숙군 사업. 네. 그래서 그 군대 내의 어떤 좌익 세력을 숙청하는 사업에서 연루가 되죠. 그래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잘 알다시피 그 남로당의 어떤 자기의 그 동지들이죠. 그쵸. 동료들을 팔아넘긴 대가로 목숨을 구하게 되고요. 네네. 마침 또 전쟁이 나면서 그렇죠. 대한민국 장교로 참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5.16 군사 쿠데타를 주도하고 국가재건 최고회의 부의장 그리고 네. 의장 그리고 나서 1963년 12월부터 5대, 6대, 7대, 8대, 9대 대통령을 역임하게 되는 거죠. 네. 예. 아, 참, 어찌됐건 어떤 방면으로서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던 분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네. 인간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예. 극단적인 긍정적 평가와 극단적인 부정적 평가 양면으로 나눌 수가 있죠. 네. 그렇죠. 경제적인,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전쟁과 가난으로 피폐해진 대한민국을 네.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그런 평가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뭐 새마을 운동, 네. 포항제철, 네. 경부고속도로 네. 이런 것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5.16 군사반란, 네. 인권유린, 10월 유신, 장기 독재, 영구 집권, 헌정 파괴, 야당 탄압, 군사 독재, 간첩 조작, 그렇죠. 그다음에 또 굴욕적 한일 협정이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평가도 엄연히 존재하는 네. 예 이러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사실 뭐 근데 그 어떤 것들보다도 긍정 부정 평가가 뭐 공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랄까요, 우리 다대사에서도 여러 번 짚었지만 긍정 평가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서도 사실상 그 잘못된 것들이 상당히 있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특히 네. 뭐 경제 발전해서 네. 우리가 먹고 살게 되었다, 보릿고개를 극복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그 통계에 의한 조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건 나중에 그렇죠. 조목조목 네. 짚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네. 알아보도록 하도록 하죠. 네. 어찌됐건 오늘은 한국 신민이 된 박정희라고 해서 좀 유년기와 젊은 시절의 모습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예. 어릴 때 뭐 어떤 가정에서 어디서 태어나신 건가요? 예. 이 박정희는 1917년 경상북도 선산,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제 구미. 네네. 그 당시에는 구미가 면이었습니다. 네. 구미에서 이제 태어났고요. 1926년 구미 공립보통학교에 네. 입학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동네에서 그 보통학교, 네. 초등학교죠. 네네. 초등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마을에 2명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는 가난했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했었던 사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학교도 좀 멀고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그 박정희 대통령의 어린 시절 박정희의 마을에는 보통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그 2명이 바로 박정희하고 박정희의 형 박상희죠. 예. 그래서 부모의 그 박정희에 대한 자식에 대한 교육열이 남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네요. 겁니다.
그래도 집안 환경이 뭐 찢어지게끔 못 살고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나 봐요. 네. 뭐 이렇게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네. 그래도 없는 형편에서도 네. 그래도 자식을 보낼 정도의 어떤 교육열과 경제적인 여건은 있었다. 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문경 고등보통학교 이제 네네. 보통학교 이제 입학을 하고요. 1932년에 대구사범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때가 언제인가요? 1932년입니다. 네네네. 근데 요 시기가 좀 중요한데요. 네. 그 1931년에 만주사변, 그러니까 일제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만주 중국을 이제 침략하게 된 네네. 것이고요. 중일 전쟁이 1937년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쟁이 이제 그 전쟁의 어떤 포화가 아시아와 세계를 휩쓸었던 네네. 시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네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제국주의의 어떤 침략이 노골화되고 네. 그 다음에 일본 제국주의의 그 침략의 천병으로서 나타나는 게 바로 군인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 군인이 대접받던. 그렇죠. 그러니까 소년 박정희도 군인에 대한 군인으로 성공하고 싶다라는 야망이 그때부터 생긴 싹 거군요. 트게 된 거죠. 사범학교 다녔지만. 예. 네. 이제 대구에 있던 시절에 일본군 보병 제 80년대가 네. 가끔 구미 지방에 와서 야외 훈련을 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것을 구경하던 소년 박정희는 장차 나는 군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보통학교 5학년 때는 춘원 이광수가 쓴 이순신 전을 읽고 이순신 장군을 숭배하게 되었고 6학년 때는 나폴레옹 전기를 읽고 나폴레옹을 숭배하였다. 네. 그래서 책과 어떤 자기들이 본 것을 통해서 군인에 대한 로망, 군인에 대한 욕망, 그다음에 환상을 키웠군요. 그다음에 또 사회 분위기 네네. 였었다라는 거고요. 그 당시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1932년에 대구사범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네네. 대구사범학교는 이제 가난한 학생들에 대해서 국비 이건 뭐 수업료가 이제 면제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취직이 되는 거거든요. 일제 강점기 1920년대 후반 30년대로 가면 갈수록 그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식민지 조선인들의 취업은 대단히 어려웠던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직업이 보장된 사범학교에 입학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출세 그쵸. 출세를 그 보장 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했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가난한 가정 형편도 있었겠지만 출세 또한 박정희가 지향했었던 가치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어린 시절 박정희는 네. 형이었던 박상희를 대단히 존경하고 대단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박상희는 네. 대구사범학교에 입학 시험을 쳐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붙은 거죠. 어이고. 그래서 사실 그 박상희는 어떤 그의 형 그 박상희는 되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그 공산주의의 연루대 네. 사건에 이제 가담을 해서 투옥되기도 합니다. 네네. 이제 이렇게 되는데 박정희가 그 박상희 형에 대한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남로당도. 그렇죠. 나중에. 그런 네. 것도 좀 있는 거죠. 네네네. 예.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구 사범학교에서 네. 졸업을 하고 나서 교편 생활을 하다가 바로 그 흥미를 못 느끼고 만주 육군사관학교에 일본군에 이제 네. 지원을 하게 됐지요. 근데 선생님을 하던 시절에 결혼을 하지 않았나요? 박정희. 네,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네. 그 김호남이라고 해가지고요. 네네. 그 박정희 첫 부인입니다. 네. 예. 굉장히 좀 젊을 때, 20대 이럴 때 결혼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 둘 사이에는 이렇게 딸이 하나 있고요. 둘의 그 결혼 관계는 뭐 이렇게 원만하진 않았다라는 왜냐면 뭐 애정이 없는 결혼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만 해도 뭐 부모님이 짝지어주고 뭐 이런 걸로 결혼을 했을 테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아까 그 일본군 보병 80년대가 네. 훈련한 장면을 보고서 군인의 꿈을 네네. 키웠다라고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보병 제 80연대는 네. 3.1운동 당시 네. 조선 민중에 대한 무력 진압을 담당했었던 부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부대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 군인이 되고 싶다. 그렇군요. 예. 네. 예, 뭐 이런 시절을 했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1938년에 네. 그러니까 그 학교의 선생으로 훈도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네네. 선생으로 있었던 시절에 네. 만주국의 군관 육군사관학교죠. 1차 지원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죠. 예. 선생님으로 있던 시절에. 그렇죠.
나이가 많아서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네. 일본 군인이 되고 싶었으나. 예.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 해 1939년 3월에 만주국의 군관으로 2차 혈서 지원을 하면서 네.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혈서 사건이 굉장히 좀 유명하잖아요. 이 뭐 기사로도 나와 있고. 예. 그게 어떤 내용으로 이제 혈서를 보낸 거였나요? 뭐 다 아는 것이겠지만요. 네네. 그 당시 만주에서 발행됐던 신문은요. 만선일보가 있고요. 만주신문이 있습니다. 이 만선일보는 만주조선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만선일보는 만주하고 조선에 발행되었던 신문이고요. 만주일보는 만주의 소식을 일본에 전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발행되었던 신문입니다. 아,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 예. 근데 여기서 지금 만주신문에 게재가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일종의 미담 형식으로 예. 박정희라는 예. 학생이. 이게 좀 얘기가 좀 긴데요. 네. 박정희가 그 대구사범학교를 나옵니다. 그쵸. 근데 대구사범학교를 나오는데 그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요? 예. 육군으로서는 성적이 굉장히 좋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 가기 전에 네. 그 대구사범학교에서는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쪽으로는 소질이 별로 없었군요. 예. 그런데 이제 일부 그 박정희를 그 추종하는 예, 예.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제된 저항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일부러 하지 않은 것이다. 뭐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네. 잘하는 게 있었어요. 잘한 게 교련. 아. 교련 수업은 우등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교련 수업을 받았던 그 교련 수업을 지도했었던 일본군 그 장교 출신이 있습니다. 아리카와라고 하는 일본군 장교가 있는데요. 네. 이 아리카와는 일본 육사를 졸업을 했습니다. 선망의 대상이었던 일본 육사를 졸업한 예. 교련 선생님. 그리고 일본 육사를 나오면 일본군의 엘리트죠. 그런데 그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가 되는 길은 바로 일본 육군대학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리카와라고 하는 사람은 육군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그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엄청 예. 롤모델로 삼았겠네요. 그리고 아리카와가 박정희를 다카키 마사오를 그러니까 훈도가 아니라 그 시범조교로 삼습니다. 굉장히 잘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박정희가 이제 그 학교 선생이 돼서 훈도가 돼서 발령받고 나오고 그리고 그 시기에 아리카와는 만주군으로 그러니까 만주사변이 일어나게 되니까 네. 만주로 이제 발령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군인이니까 예.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박정희가 네. 만주를 갔다 라고 하는 증언, 그러니까 선생 시절에 네네. 했었던 증언과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이야기들이 지금 돌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것이 아직 정확한 사료가 없어서 확증은 되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그 만주 그 일본군이 되기 전에 육사에 합격하기 전에 만주를 왕래했었던 그랬던 증언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아리카와라고 하는 그 일본군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박정희의 그 멘토? 네. 스승이죠. 이 사람의 도움으로 만주국 군관 선발 시험을 응시한 것 아니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나이도 많고 네네. 뭐 나이가 2년 3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네. 혈서를 쓰고 그다음에 또 자기가 만주군의 군인으로서 충성을 다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네.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네네. 라는 거죠. 일종의 조언을 해줬을 수가 있겠네요. 그 예, 분이. 예.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혈서를 써가지고 붙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네, 네.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과는 달라요. 그러면 그럼에도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혈서 썼는데 떨어졌어요? 예,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1938년 만주국 군관 1차 지원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자격이 없음으로 탈락을 해요. 네. 그 다음에 2차로 1939년 3월에 만주국 군관으로 2차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혈서와 그다음에 견마지로 네. 개화말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쵸. 일신 멸사봉공하겠다. 이런 편지까지 동봉을 하죠. 그쵸. 그런데 탈락을 하는데 1939년 10월 지인의 도움으로 만주국 군관 선발 시험에 응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예. 도전을. 그게 미담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인 1940년 1월에 군관학교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지인의 도움이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지인이 아리카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 얘가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증거 중에 한 명이 그 당시 그 만주 육군사관학교의 합격자가 240명인데 조선인의 비율이 조선인이 고작 11명이에요. 네. 그게 아무래도 특히나 군인이니까 예. 그들 스스로도 이제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조선인의 비중을 늘려주지는 않을 겁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40년대 만주가 어떤 곳입니까? 항일 무장투쟁. 그렇죠. 그것도 대놓고 이 만주군들은 독립군들을 상대로 토벌 작전을 벌이던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조선인들을 더더욱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뽑지 못할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포함이 됐다는 거죠. 3번이나 시도를 해서 3번째 만에 그것도 지인의 도움으로 간신히 혈서까지 썼는데도 안 되는데. 근데 안 그래도 이 혈서 때문에 참 말이 많아요. 이제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는 혈서와 관련해서 관련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만주신문인가요? 만주신문? 예, 일본에 반영됐던 그 신문에 직접 올라와 있는 미담 사례로 나와 있다라는 것을 많이들 아실 텐데요. 근데 뭐 일베 사이트나 이런 좀 극우 세력들, 특히나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굉장히 좀 옹호하는 예.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게 다 조작이다. 이렇게 이제 또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그렇지 않다. 혈서 같은 거 쓰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신문에도 나왔었던 내용인데요. 네. 일제강점기 시절 그 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혈서를 쓴 것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조작이다. 라고 주장했던 일베 회원이 민족문제연구소에 결국 사과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그 신문이 그 아주 오래된 거이기 네네. 때문에 그 남는 사료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그 일본의 그 국회 도서관인가요? 뭐 왕궁 도서관인가 하여튼 도서관에 그 신문 원문이 마이크로필름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일이 확인을 해야 돼요. 네. 아, 근데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그걸 다 연구하신 거죠? 10년 동안.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해서 예. 자료를 찾아내고 그걸 이제 알린 것인데 이걸 이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조작이다. 일베 의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2009년에 민족문제연구소가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에서 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 혈서가 미담으로 소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내용을 그해, 그러니까 2009년 11월 친일 임명사전에 박정희 항목에 다시 수록을 한 거죠. 네네. 그랬더니 그때 그 요즘에 종편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 네네. 그다음에 정미홍, 뭐 더 코칭그룹 대표, 네. 근데 보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라든가 네. 그런 단체들에서 민족문제연구소의 만주신문 보도가 조작이다. 네.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 이렇게 주장을 막 내놓은 거죠.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하고 이제 소송이 이제 붙었습니다. 네네. 근데 뭐 명확한 사실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거 뭐 일본 현지의 도서관에서 직접 확인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사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분명히 이건 주변에서도 혹시나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정확한 10년 동안 연구 끝에 실제로 일본에서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려주시면 될 것 같네요. 예. 어쨌건 간에, 일베 회원도 결국에는 민족문제연구소에 이제 사과를 한 거죠. 사과까지 쓰고, 예. 다음부터는 이러지 않겠다. 예. 이런 얘기를 했고요. 새로운 사실을 알기 위해서 깊이 반성한 네. 내용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들만 보고 정말 그런 줄 알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요. 잘못된 것은 분명히 또 바로 배우고, 잡아야죠. 그죠? 예. 바로 잡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좀 전으로 좀 돌아와서 네네. 그럼 박정희가 문경에서 보통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때는 네네. 어떤 시기였고 박정희는 여기서 무엇을 했느냐? 네네.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문경에서 이제 보통학교 교사로 이제 근무하던 때는 네. 중일 전쟁이 네. 시작되고 중일 전쟁이 끝났을 때입니다. 네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1930년대부터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뭐랄까요? 아주 악랄한 병참 기지화 정책, 민족 말살 정책을 이제 펼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황국 신민화 교육이 강화되던
무료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즉 보통학교가 그것이 가장 강화되었던 시기입니다. 세뇌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보통학교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공송노배, 신사참배, 네. 교육직어, 네네. 교육직어. 그다음 교육직어가 이제 그런 거죠. 바로 이제 그 국민교육헌장 같은 거 네. 이런 우리 거죠. 그 이전 다드사에서도 예. 그다음에 황국 신민서사를 암송하는 것. 네네. 그다음에 군사훈련. 네. 그다음에 또 조서를 봉독하는 것. 네네. 그다음에 일장기 개양식. 네. 그다음 뭐 시국 강화. 그다음에 또 무도가 이제 그 무술 네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또 황국신민체조. 네. 요게 바로 이제 국민체조. 제조죠. 제조. 예,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일본어 사용, 이제 국어라고 했죠. 그때는 국어 사용의 일상화. 네네. 이런 거였습니다. 거기서 박정희는 무엇을 했느냐? 뭐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일제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거 안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박정희가 담임을 맡은 반에서 박정희가 직접 쓴 지원병 출정이라는 제목의 연극을 학교에 때 공연합니다. 자기가 직접 쓴 거죠. 네. 이게 대본까지. 이제, 그리고 운동회 때는 학생들에게 직접 전쟁 놀이를 지도할 정도. 참, 네. 성향이 딱 엿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군인에 네. 대단히 매료되어 있었다. 그죠.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군인이 아니라 일본군에 매료돼 있었다라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군인이 되고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었었는데 군인이 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특히 조선인이 그렇죠. 일본군이 되기 쉽지가 않은 거죠. 거의 불가능했었다라는 네.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주군관학교 240명 중에 11명이 조선인인데 네네.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네. 그런데 정말 군인 정신이 있고 제대로 된 군인 정신이 있고 그랬다 한다면 사실 군인의 기본은 애국심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신흥무관학교 같은 곳에 가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독립군이 됐어야 정상인데요. 예. 그런데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군인이 되고 싶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가장 성공가도를 달리는 일본 군인이 그냥 출세죠. 명예욕, 그죠? 출세를 하고 예, 싶었기 맞습니다. 때문이 아닐까. 예. 예.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마침 이제 네네.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박정희는 군인에 그렇게 집착하고 군인을 욕망했는가? 그죠. 그것도 일본군.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전쟁 분위기였기 때문에 출세하기 위한 그다음에 네네. 가장 권력이 센 계층과 계급이 바로 이제 군인 계급이었었던 거고요. 군인. 그래서 군인은 어떤 그 당시에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었는지 네네. 어떤 위세를 네. 떨칠 수 있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신분에 따른 기차가 네. 이제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1등 칸, 2등 칸, 3등 칸이 있었는데요. 네. 1등 칸은 귀족. 그러니까 일본의 귀족이나 조선의 귀족만 탈 수 있는 화족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네네네. 귀족은 이런 열차 칸이 바로 네. 그 1등 칸입니다. 네. 설국열차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 다음에 2등 칸은 바로 이제 뭐라고 그럴까 영국으로 치면 젠틀이. 그래서 이게 중상공인 이상의 중상 이상의 계급. 네네. 그러니까 이제 문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고등 문관이라고 하면 바로 뭐냐면 이제 판검사가 돼야 되는 건데요. 판검사도 문관 그러니까 네. 판검사에 임용이 돼야만 네네. 2등 칸을 탈 수가 있는 거예요. 2등 칸도 굉장히 어렵네요. 예. 그런데 일본군 소위는 바로 2등 칸을 탈 수 있는 거예요. 군인에 대한 대우가 어마어마했네요. 그러니까 고등 문관 그러니까 이제 사법 재판관, 판사나 검사보다 군인의 지위가 더 셌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실제로 박정희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에 왔을 때 자기가 이제 하숙하던 집 앞에서 초등학교, 보통학교 하숙집 앞에서 하숙집 주인을 보고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 경찰서장하고 군수하고 교장을 불러와라. 와. 자기가 젊은 시절에 학생 시절, 선생 시절에 약간 좀 소홀한 대접을 받았거나 뭐 이런 게 있어서 좀 뭐 하려고 했었는지는 몰라도 네네. 실제로 그런 일화가 있어요. 불러오라고. 예, 군수까지. 그래서 군수하고 이제 경찰서장. 경찰서장하고 교장이 와가지고 뭐 이제
잘 이렇게 해가지고 싸바싸바. 이 사바사바가 이게 바로 일본어 속어인데요. 아, 그래요? 일본에게 뇌물을 주고 아첨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건 나중에 어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던 일화도 있습니다. 근데 좀 상식적으로 일본군 소위 뭐 이랬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사람이 경찰서장까지? 군수까지? 그냥 아랫사람 부리듯이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지금 생각으로는 이게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죠. 20대 새파란 청년이. 그렇죠. 예. 근데 그만큼 예. 제국주의, 군국주의 시절. 일본 군인의 장교의 위험이 어마어마했다. 그랬기 때문에 일본군 장교가 일본 군인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목을 맸다. 예. 그러니까 그러한 군인의 네네. 욕망, 출세의 욕망, 권력의 욕망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혈세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연령 초과로 입학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게 된 박정희가 일본인으로서 목숨을 다해 충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한 명의 만주 국군으로서 만주국을 위해 나아가 조국이 일본이겠죠? 네네. 조국을 위해 어떠한 일신의 영달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멸사봉공, 견마에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네. 일본에. 그렇죠. 이렇게 혈서를 보냈고 이 사실이 신문에 보도가 되는데 네네.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박정희가 조선인이 조선인 신분 차별을 받고 있었던 식민지 조선인이 일본 천황에게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면 조선인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봐라, 이 조선인이 황국 신민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충성을 맹세했는데 너희들도 조선인들도 이런 애들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죠. 조선신문에 조선일보라든가 동아일보라든가 네네. 만선일보에 나와야 되지 네. 만주일보 일본인들이 보는 신문에 나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혈서를 써서 지원하게 된 것은 1939년 3월인데 네. 선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 게 바로 그 7개월 후인 10월 달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어떤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에 박정희가 만주에 왔다 갔다 왕래했었던 정황과 증언도 있고. 원래는 근데 그 혈서가 입학하는 데는 효과가 없었는데. 그렇죠. 떨어지고 나서. 그렇죠. 다시 한번 입학하기 전에 이 혈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신문을 보도로. 제가 추측하건데 그 당시에 그 이제 사범학교 대구 사범학교의 그 교관이었었던 그 박정희 스승 아리카와가 네. 이제 만주에 있으니까 박정희 교감이 있었던 거죠. 네네. 박정희가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네네. 근데 나이가 많아서 안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떨어졌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기자를 한번 불렀겠죠. 네. 그러니까 일본 내부에서 조선인을 그것도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이 육군 사관학교에 넣어주는 것에 대해서 일본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까봐.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것은 어떤 그 정치적인 홍보의 수단으로 이용했을 수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게 정확한 내막에 잘은 네. 모르겠으나. 어쨌건 그걸 내부용으로 또 예. 이제 썼을 가능성이 있네요. 상식적으로 봅시다. 일본 한 국가 일국의 또 국방을 책임지고 그때 전쟁 시기입니다. 그쵸. 위급한 국방을 전담하는 군관 학교의 입학 서류 전형에 기자가 와서 그 내용의 서류 충성 맹세 혈서를 확인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걸 기사화할 수 있습니까? 일부러 보여주지 않고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군부 내부에 군관학교, 육군사관학교 내부의 어떤 협조라든가 요청이 없으면 취재 자체가 원천 불가능한 하긴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 군인들의 뭐 이런 우리 문제가 군대 가서 있어서도 우리 형제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친척들 군대 면회 가서 거기서 사진 자유롭게 못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뭐 기사로 하고 이런 건 언론 통제도 상당합니다. 지금도요.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동창생들의 중국인 동창생들의 네네. 증언에 의하면 시험 보는데 네. 박정희는 늦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그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 뭐 시험 감독관으로부터 불려서 나가서 뭐 한참 있다 들어오기도 하고 이랬다더라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이미 그러니까 한 2번 떨어졌지만 3번째에는 이 알고 있는 교련 선생님, 그것도 육군 출신의 장교 출신의 선생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특혜를 받고 이미 사전에 입학을 거의 뭐 허가한 상황에서 시험을 치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위해서 이 혈서와 관련된 보도, 내부 보도까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돼서 이렇게 나갔던 거고요. 그렇죠. 근데 무엇보다 참
다시금 또 분노스러운 것은 본인 스스로 본인 입으로 일본인으로서 조국에 충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을 일본인이라고 본인 입으로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일본에 사시고 일본에 충성을 하시면서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야 맞는 것인데 그런 사람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애국심을 강요당하며 어느 나라를 위한 애국심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거의 20년 가까이를 짓눌려서 지내야 했다는 것이 정말 수치스러울 따름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 군관학교에서 네네. 바로 이제 4명의 우등생에 뽑히는 거죠. 그래서 성적 우수자로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관동군 635부대에 배치가 되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만주 국군 보병 제8단의 소대장으로 근무합니다. 요때 바로 일본군과 합동으로 팔로군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팔로군이라는 게 바로 이제 동북 항일연군, 즉 중국군입니다. 네네. 이 중국군이 바로 빨갱이죠. 일제 입장에서는 빨갱인 거고, 바로 그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독립군이 되는 거죠. 이를 토벌했다라는 거죠. 네네. 예. 그리고 나서 1945년 7월, 일제가 패망하기 한 달 전에 중위로 진급을 합니다. 네. 예.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요. 군관학교 시절에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네네. 그 당시 교장이었던 나구모 신이치로 중장의 회고에 의하면, 네. 박정희는, 네. 박정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생은 조선일지 몰라도 천황폐하에 바치는 충성심이라는 점에서 그는 보통의 일본인보다 훨씬 일본인다운 데가 있다. 네. 라고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아, 칭찬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게 바로 뭐냐면, 네. 요 당시에, 이 당시에 만주국에 있는 일본 군들은, 네. 일본군의 지휘부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죠? 이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인 시절에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겠죠? 그렇죠. 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일본 군부가 이제 크게 두 개, 세 개 그 파벌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 황도파. 황도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황도파라는 게 바로 뭐냐면 소화유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메이지 유신 알지 않습니까? 네네. 쇼화유신. 그러니까 소화천황. 소화 일왕, 히로히토 일왕. 네네. 예, 그를 위해서 유신을 내걸고 쿠데타를 일으킨 게 바로 216 사건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그 초급 장교들이 많이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초급 장교들, 그러니까 이제 고위 장교들, 고급 장교들 같은 경우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제 그 재판을 받고 그 형별을 받거나 그 사형을 받거나 이렇습니다. 하지만 초급 장교들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위한 충성심은 있었고 이것이 좀 무모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만주를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주 군관학교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216 사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강력한 군대, 천황폐하에게 충성을 다하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자. 대동아 공영권을 건설하자. 대동아 공영권이 뭡니까? 일본을 중심으로 큰 동아시아를 만들어서 공영, 함께 번영을 이루자. 거의 일본 제국주의 핵심 세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여기에 만주로 추방된 사람들이 네. 박정희가 속한 부대에도 네. 굉장히 많았고 만주에 되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핵심이 되어 있는 부대에서 예. 교육을 같이 받으면서 중위로까지 커갔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지는 예. 그러니까 이 황도파 군인들, 일본 군들의 생각은 뭐냐면 군사 쿠데타로 국가 개조를 하자. 국가 개조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인데요. 그렇죠. 군사 쿠데타로 국가 개조.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후에 얘기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그 일본군 청년 장교들이 했었던 일들이 뭐냐면 국가 개조 운동이었는데요. 구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일소시킨다. 재벌의 횡포를 방지한다. 빈부격차 해소한다. 이게 5.16 군사 혁명이라고 하는 5.16 군사 쿠데타의 명분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굉장히 흡사하죠. 거기서 다 따온 거군요. 예. 그러면서 강력한 통치자, 즉 천황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통치지배 이데올로기를 수립하는 것. 네네. 그게 군인이 핵심적으로 복무하는 것. 이게 유신 독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강력한,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일왕 대신 이렇게 생각을 한 건가?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죠. 네. 참, 대충, 그 5.16 쿠데타가 이루어지게 된
이 계기나 이런 것들이 어떤 정신 상태로 또 어떠한 배경으로 이런 생각을 실행에 옮기게 됐고 이런 것인지가 좀 가늠이 되네요. 예. 어떻게 형성된 정신세계인지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장 과정, 군인에 대한 욕망, 그다음에 또 출세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모여서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보통학교 선생에서 네네. 만주군의 군관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고 지원 실격, 지원 탈락해서 다시 또 끈질게 지원함으로써 네네. 출세의 네. 어떤 발판을 만들게 되고 네. 그리고 또 요 당시 또 시대 배경을 보게 되면은 네. 그 일본군이라고 하는 것, 즉 만주군은요, 네. 일본군, 군인이라고, 국군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바로 황군이라고 하는 거죠. 아.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예, 바로 일본 국가의 국가의 군인이라기보다는 천황의 군인. 그렇죠. 일왕, 천황의 군대죠. 네. 만주사변 이전에는 1932년, 37년 전에는 황군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러다가 37년 만주사변 이후에 중일전쟁 이후에 그 황군이라는 용어가 일반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때부터 이제 긴 칼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장검을. 예.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이제 자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군인이 됐냐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긴 칼 차고 싶어서, 칼 차고 싶어서. 그 권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도가 바로 이제 황군이 상징이 되었었고 이 시기에 박정희가 군인을 꿈꾸는 시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황군의 개념이 정립됐었던 일본에서 네네. 군부의 정치 개입이 확립되는 시기가 됐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네. 군부의 정치 개입. 예. 거의 그 일제 시대 때 그것도 일본이 가장 군인이 활성화됐었던 제국주의 시절 핵심부에서 모든 것을 다 교육받고 일종의 이제 뭐 세뇌를 받고 한국에서 그때 배웠던 것을 모두 다 이제 실현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실제로 그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 5.16 군사 반란 직전에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2.16 그 일본의 어떤 군사 쿠데타, 네네. 소아 쿠데타 사건, 네. 2.16 사건 때처럼 일본의 젊은 우국 군인들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걸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일어나 확 뒤집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 제국주의 군대가 우국군인이라고 얘기를. 네, 어쨌든 그 만주 군관학교 학생 시절에, 생도 시절에 거기서 중위까지 이제 지내면서 특히나 우리 거기서 있던 독립군들하고도 마주칠 기회가 뭐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그 당시에는 다카키 마사오였죠. 네네. 다카키 마사오가 만주에서 네. 그 빨갱이들을 토벌하고 네. 독립군을 토벌했었던 네. 시절에 네. 거기에도 그러면은 우리 독립군하고 싸웠다라는 거죠. 네. 우리 독립군들을 마주치거나 이럴 기회가 상당히 많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우리 독립군 그러면 대표적인 분이 바로 장준하 선생님이 네. 있죠. 그렇죠. 그 시절에 장준하 선생님이 어쨌든 그 비슷한 그렇죠. 지역에서 그 당시에 그 장준하 선생님께서는 상해 임시정부, 중경 임시정부에 네네. 있었던 거죠. 네네. 그러고 나서 그 서울 진공작전, 네. 서울 침투작전을 이제 준비했었던 네. 시기였었죠. 네네. 오늘 현대사 열전 시간에는 장준하 선생님에 대해서 네. 이제 간략하게 짚어보게 되고요. 만주, 그 당시 1930년대 후반과 40년대 박정희가 일본군 만주 군관학교에서 사관학교 생도 시절에, 그 다음에 네. 또 장교로, 일본군 장교로 복무하던 시절에 만주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고 박정희는 누구를 향해 총을 겨누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다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현대사 열전에서는 장준하 선생님, 이것도 아까 그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동갑내기라고 하는 윤동주 선생님하고 또 같은 학교의 동기 동창이었던 걸로 예. 또 잘 알려지고 있는데요. 친구분이셨던 장준하 선생님에 대해서 현대사 열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 열전 장준하 선생은 1918년 8월 27일 평안북도 의주군 고성면 연하동에서 태어났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한 부친 장석인 목사의 영향을 받은 장준하 선생은 박정희가 1937년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문경 보통학교로 부임한 시기에 정주의 신인소학교에서 3년간 교사로 봉직한 후 일본의 동경신학교로 유학하였고 이때 윤동주, 문익환 등과 교유하였다. 박정희가 만주 군관학교를 우등 졸업하고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특전 입학해 일본군 소위로 임관한 1944년에 청년 장준하는 윤동주, 김준엽, 문익환 등과 광복군이 되기로 결심하고 학도병으로 자원 입대하였다. 선생에 져서 돌베개에 의하면 우리 집안의 불행을 내 한 몸으로 대신하고자 이른바 그 지원에 나를 맡겨버렸다고 해고했다. 학병을 기피하면 자신의 약혼자가 정신대에 끌려가는 등 가족과 주변에 가할 탄압 때문에 학병에 지원하였다는 것이다. 1944년 7월 일본군 스가다 부대에 배속된 장준하 선생은 윤경빈 선생 등 2명의 동지들과 함께 탈출하였고 김준엽 선생과 만나 그해 11월 53명의 동지들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던 충칭까지 2400km 길을 걸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에 합류했다.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한 일본군 중위 박정희가 무장해제당한 1945년 광복군 중위로 진급한 장준하 선생은 광복군 대원 18명과 함께 미국 전략첩보대 OSS의 특수훈련을 받아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였고 1945년 8월 14일에는 이범석 장군, 김준엽, 노능서 등과 함께 여의도에 도착하였으나 일본군의 제지로 돌아오고 말았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국가 재건을 위한 국토건설본부 국토건설단장으로 활동하던 중 박정희의 5.16 군사반란을 맞았다. 장준하 선생은 독립투사, 언론인, 야당 정치인으로 박정희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 장준하 선생은 대통령이 된 박정희를 일제가 그냥 계속됐다면 너는 만주군 장교로서 독립투사들에 대한 사륙을 계속했을 것이 아닌가라고 면박준 일도 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만주군 복무와 광복 뒤 남조선 노동당 가입 같은 과거를 손금 보듯 알고 있던 장 선생이 자신에 맞서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는 것을 무척 부담스러워했다. 경찰은 장준하 선생의 사망에 관해 1975년 8월 17일 산악회원 40여 명과 함께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 올랐다가 높이 14m의 낭떠러지에서 실족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지방에서 올라왔다가 산행에 합류한 김용환이라는 인물이 유일한 목격자였다. 김용환은 장 선생이 출마한 총선 때 자원봉사자로 활동했으나 산행 이전 몇 년 동안 만난 적이 없었다. 그날 일행이 약사봉 샘물터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사이 장 선생과 김용환이 따로 산길을 올랐다가 다시 일행 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비탈해서 실족했다는 것이 당시 경찰의 발표 내용이었다. 하지만 경사 75도의 안반에서 굴러떨어졌는데도 체중 73kg이던 장 선생의 신체에 큰 외상이 없었고 사인으로 지목된 오른쪽 귀 뒤의 두개골 파열이 단순 추락 때문에 생긴 상처로 보기 어려웠다는 점 때문에 당시부터 의문사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던진 기사를 쓴 내외신 기자들은 긴급조치 위반으로 잡혀가 곤욕을 치르거나 한국에서 추방됐다. 그리고 유일한 목격자인 김용환은 장 선생 사망 뒤 갑자기 고등학교 교사로 취직하였다. 네, 제64강 황국 신민이 된 박정희 편을 이렇게 함께 보셨습니다. 예.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네네. 국내에서 해외에서 목숨을 바쳐 피를 흘리면서 독립을 위해 싸웠을 때 그죠. 일본 천황을 위해서 충성을 맹세하고 자신의 권력과 출세를 위해 네.
독립운동가들에게 우리 민중들에게 총뿌리를 겨누었던 자가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그가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를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했던 대통령으로 기억하는 네. 현실이 부인할 수 없는 2015년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네. 많은 고민이 되게 되는데요. 네. 친일행위를 애국으로 위장하려는 역사 반란. 네. 이제는 우리의 올바른 역사의식으로 네. 우리의 역사적 실체를 밝히는 노력으로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2015년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는 65강에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